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의 이국은 교수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대규모 원전 사고 등으로 안전과 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갈등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항 MBC 보도특집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은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의 박진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관련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또 뭐 문명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 전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따져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기상현상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이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의 그 핵심 정책으로서 새롭게 자리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할 때는 특히 뭐 세계적인 조류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산업 경제, 그러니까 산업 경제에 종속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로 이제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정책의 이제 주안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기여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한 30%, 4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중에서도 이 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특히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그런 그 발전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나 현재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에너지의 에너지원 자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의 그 감소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에 한국도 쫓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장 주안점으로 이제 놓여지게 된 것 같고요. 네, 그 1970년대의 얘기입니다만 동력자원부라고 하는 별도의 그 부처가 있을 정도였고요. 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였는데, 이 지구온난화 등등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화석연료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 큰 방향에는 이사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 꼭지는 뭐 우리만 움직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이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건 꼭 에너지 원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 에너지 시스템의 어떤 관점에서 그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도 우리 국가도 이걸 전환을 탈원전이라는 개념에 꼭지를 맞추다 보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도 이 탈원전이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전체 에너지 믹스를 조화해 나가느냐 하는 게 아마 우리의 좀 여러 가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하는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그 탈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칫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탈원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당장 이제 원전을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 원전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 이제 그 에너지 믹스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비중들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원전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데 그런 분으로 인해서 어떤 원전 사고의 위험성들 이런 것들도 높아지니까 그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감축하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로드맵에 따르자면 저희가 정말로 탈원전이 되는 시기는 2083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2083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또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또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남겨져 있는 숙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당장 그 원전을 그만두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해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그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부 정책에 따르자면 2031년에야 저희 현재 24기에서 18기로 줄어드는 것이고 사실 2022년까지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오해는 오늘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 말씀 드리기도 전에 지금 패널들께서 탈원전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일단 그 서로 좀 이해를 같이 하고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라고 할 때 우리 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83년 정도까지 한 65년에서 70년 정도의 어떤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탈원전 시대로 가자.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인데요. 실제로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게 너무 길다. 더 단축하든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뭐 그린피스라든가 뭐 환경운동 연합 내에서도 혹은 이제 환경운동 단체 내에서도 이 로드맵에 대한 비전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씩의 차이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의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후에 이제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이 뭐랄까 그 국민적인 인식이라 그럴까요, 각성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전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83년보다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보자면 한 2040년에 뭐 탈원전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의당에서 네.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녹색연합이나 혹은 환경운동연합이나 보자면 뭐 2040년, 2050년의 로드맵들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기는 했었죠. 네,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에서 얘기한 2083년까지의 과도기를 정해놓고 그거보다 좀 더 단축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에 관한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신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좀 대표하시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아니요, 그 입장에서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코드가 그 탈원전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지금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좀 바로 잡아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적 감축 계획을 좀 밝혀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탈원전이라는 담론이 에너지 전환보다 더 먼저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선거 공약에서부터 그 거론이 돼 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원전 제로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유발이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앉아서
이제 새롭게 에너지 정책을 가닥 잡아가고 3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이 구체화돼 있고 확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전환 정책이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지금 에너지 믹스에 관해서는 준비도 별로 좀 부족하고 예, 그렇죠. 국민들 앞에 얘기가 많이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대체 이 개념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 감축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가 돼서 원전은 신재생으로 대체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 너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전력요금도 그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전력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오해에서 나타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3년 차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탈원전 그 스케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랑 그렇게 다른 입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2030년까지 어쨌든 발전량 부분들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설비 용량으로 치자면 3기가죠. 그러니까 48.7기가죠. 48.7기가 중에서 태양광을 이제 30.8기가로 하고 이제 풍력을 16.5기가로 해가지고 그 발전량을 2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요 20%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 나머지 이제 80%를 뭘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막연하게 지금 현재 뭐 LNG 부분들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석탄 부분들도 조금 더 현재 석탄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부분들도 낮추고 그 대신 이제 원전 비중 부분들은 18% 정도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요 나머지 그러니까 20% 발전량 20%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3차 기본 계획에서도 그 믹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믹스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전기 요금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 정부가 명확하게 이제 로드맵을 밝히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앞으로 이제 정부가 더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좀 더 제가 이제 뒤에 얘기가 앞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재생에너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싸게 해왔던 석탄과 이제 원자력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의 인상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할 얘기를 조금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한 셈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지금 볼 때는요. 탈원전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상황이 아니라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한울 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재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마 뭐 이것에 관해서
좀 그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르게 비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왕에 말씀을 하신 김에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지, 신한울 3, 4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에너지 여건이 다른 나라처럼 넉넉하지가 못하죠. 일단은 전량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유럽이나 다른 국가처럼 이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가스라든지 이게 스와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국가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여건상 원전의 의존은 한동안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후 원전은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로 그 여러 가지로 뭐 가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새롭게 계획이 수립된 원전에 대해서는 굳이 그 건설을 중단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할 경우 거기에 관련된 매몰 비용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매몰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다 떠안아야 될 문제고, 또 그 원전 건설은 꼭 발전에 대한 소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또 유지시킬 수 있는 또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을 해볼 경우 원전 감축의 어떤 속도 조절론,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 감축이라는 의미가 담겨지겠죠. 그런 어떤 감축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뭐 신규 건설 계획을 다 취소를 시킨다든지 또 건설 중에 있는 걸 중단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그 파장은, 지역의 파장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영덕하고 울진하고 그 매몰 비용의 지역 파급 효과가 거의 10조 이상에 간다는 그런 어떤 숫자도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연구도 진행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건설 중단 취소는 궁극적으로 지역에 큰 황폐화를 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추스려 줘야 될지, 이제 이러한 어떤 주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공론화, 또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준비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차근차근하게 좀 감축론을 좀 의미 있게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그렇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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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교수님. 이미 저는 충분한 속도 조절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31년까지도 그러니까 18기의 그 원전이 가동이 됩니다. 현재 로드맵에 따르자면. 그리고 지난 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전 국민의 그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있는 수준에서 현재 그 건설되어 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5, 6호기 같은 경우가 건설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소하자라고 하는 걸로 1차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한번 뭐 타진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 그 공론화 과정에서 밝혀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리 신한울 이제 3, 4호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그 매몰 비용은 한수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들어간 거는 원자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서 그 일종의 이제 그 원자로 그러니까 가동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보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부품이라든가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6,400억 정도가 이제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려면 여기에 이제 9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한국은 멈춰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그 원전의 그 전 세계적인 생태계 자체가 급증하는 그런 그 시장은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 그 9조 원을 들이느니 제 생각에는 이 9조 원을 재생에너지는 시장은 지금 현재
확장 일로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전 세계 그 발전 설비 시장 중에서 73% 신규 설비의 73%가 태양광하고 풍력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그 계획되어 있는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 55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중국 뿐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원전이 담당할 수 있는 발전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전 국민의 그 1차적인 그 의견도 수렴하여 있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국민의 이해에도 반하는 부분들이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에너지 시장 진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늦게 시작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도 일찍 그 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걸로 나아가는 게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그 재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전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현재 이제 로드맵 상에서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에너지 믹스 부분들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나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은 원전 생태계는 잘 유지될 수 있다. 신한울이 없어도. 원전 생태계의 문제는 사실상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원자력 공학과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안전 기술의 문제, 안전 기술 쪽으로 계속 이게 18기, 31년도에 18기라 하더라도 2083년이죠. 83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원전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동 부분들에서 안전 기술들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차차 그 수명 연장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체 기술들을 지금부터 축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투자가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몰 비용 6,400억 정도로 계산되는 거는 차라리 그건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고 나머지 한 9조 정도를 지금 이제 그걸 빼면 한 8조가 남는데 그 8조를 다른 투자로 돌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한 가지만 확인을 좀 제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신고리 오리코기에 관한 공론조사를 할 때 신한울 3, 4호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정도의 어떤 토론이 그 공론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사이에서 있었던가요? 일단 그 당시에 신한울 3, 4호기는 계획된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여기로 이제 하자라고 하는 걸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꼭 짚었던 거고요.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하시죠. 뭐 반론을 있다기보다는 뭐 또 교수님 생각하는 또 방향이 또 뭐 꼭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 세금은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러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넣어야 되는 문제 같으면 가능한 좀 더 승수효과가 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신재생이라는 게 투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원전은 수용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수용성이 장애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역이 수용하면 어느 정도 문제는 없는데, 신재생은 면적, 개통 안전성, 백업 전원, 그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구비도 해도 이 수용성이 우리나라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크게 확대가 되지 못하는 게 그 국민적 그 수용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신재생 발전원의 경제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이제 궁극적으로 20% 보국 목표가 과연 이 상태로 갈 경우 가능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재생이라는 전체의 투자는 거의 전부 다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알페에서 알리시로 이루어지는 그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궁극적으로 또 국민의 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세금을 넣어서 시장 원칙을 유배한 에너지원 선택이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는 전반적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심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자력은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수용성이 좀 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국민적 그렇죠. 수용성이 아니고 주민의 수용성.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은 주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부딪히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지역을 돌면서 현수막 안 붙인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면 원자력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번 건설을 해두면 그 뒤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올해부터 바로 이 원자력의 소용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이 사용 해결료 그러니까 이 방패장 문제죠.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자력의 가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부분들을 가장 낮추는 분야가 사실은 이런 원자력 가동에서 나오는 이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저준위까지는 경주를 통해서 해결이 됐지만 고준위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태양광이 잘못된 어떤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이제 정책의 일관성들이 보이지 못하면서 나오고 있는 갈등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핵폐기장과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부분들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용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민 수용성하고 국민 수용성하고 이 고준위 폐기장 문제까지를 합쳐서 얘기하면은 이게 다르다. 이야기가 좀 학대가 되니까 저는 그 점에서 대해서는 그러시죠. 반론의 여지는 없고 오늘 에너지 전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하시기로 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전략도 있고 목표치도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그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대부터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볼 때 과연 지난 10년 동안 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20%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20%까지 재생을 올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교수님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작년 결과치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2018년도에만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신규 설비가 2기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3020이죠. 3020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20%라고 하는 향상된 목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자부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나오면서 실제로 2018년도 한 해만 2기가가 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현재 이제 정부는 그 여러 가지 제도들 정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뭐 한국형 FIT를 도입을 했다라든가 혹은 계획 입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 정해진 재생에너지 설비를 미리 이제 그 한 5년이나 5년 단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목표치를 맞추겠다라는 식의 그 정해진 계획과 그리고 이제 잘 설계된 정책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10년 동안의 그 현재 발전량 20% 달성은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들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 부분들이 아직 미처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준비가 돼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태양광과 이제 풍력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게 제대로 가려면 사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러니까 천여 건의 사업이 되어 있지만 그게 또 이 배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전이 제대로 구축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중심으로 인프라가 굳혀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발전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력망에 물리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그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을 해가고 주민 수용성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을 충분히 이제 백업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결코 과도한 그 목표 설정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정책 추진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당연하죠. 네. 녹색 성장이라고 했었지만 그 MB 정부 하에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더 오히려 이제 강조점이 들었던 부분들은 원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지 재생에너지 부분들에서 사실상 2002년에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전환적인 정책으로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들어왔지만 그거를 2012년도에 일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RPS 의무 할당제로 들어가고 그 의무 할당제가 실질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발전 소형 발전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광 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였는데 이제 그것들이 일몰이 돼버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보급 사업들이 혹은 이제 시장 확대가 좀 주춤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예, 그런 그 정책이 실패였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그 차액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도 역시 또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0%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표?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신재생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신재생 실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신재생이라는 건 그 일종의 분산 전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시스템의 그 일종의 소규모 그 에너지 자가 발전 설비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진출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중앙 계통에 물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산을 허물고 뭐 바다에 풍력을 꽂고 이게 돈 없는 사람은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과정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 성장 과정에 그 신재생 산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소기업 위주로 이 산업을 키우다 보니 글로벌 위기 때 태양광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력업체는 다 문을 닫아버렸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신재생 보급 목표 20% 딱 한다 보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난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 태양광 업체들이 막 대거 진출하고 있지. 또 외국 풍력업계들이 수시탐탐 노리고 있지. 우리는 준비는 안 돼 있지. 보급량은 확대돼 있지.
또 민간이 자립으로 자가용으로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자가 들어와야만 정부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 자연히 주민들은 배가 아프고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제가 볼 때는 보급량 20% 달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라도 보급 목표 달성 20%를 위해서는 좀 새롭게 이 전체 정책 설계를 좀 새롭게 짜는 패러다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지방의 일정 부분 양보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분권화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 특성에 맞게 신재생 에너지를 자신 있게 자기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도 중앙 정부가 다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지방이 자율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산도 나눠주는 이런 좀 마음을 좀 비워주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그 기업, 그 재생에너지 기업에 우리 그 정부 보조금이 다 가버리는 그렇죠. 시기 되는 걸 막으려면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뭐 권한만이 아니라 돈 예산까지도요. 에너지 분권화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찬성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 에너지 분권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나 그러니까 어떤 한 곳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태양이 어디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바람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산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태양과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그 재생에너지 설비가 갖고 있는 가장 그 강점이고 그 기술적인 장점 때문에 이 에너지 분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재생에너지 기술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국의 그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 원자력과 이제 석탄의 그 대형 그러니까 대형 그 발전소 위주고 중앙 집권화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자체가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정책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혹은 역량이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도 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고 있긴 하지만 그 지역 에너지 계획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허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겨우 지금까지 에너지과 해가지고 한 명 뭐 밖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어떻게 지금 그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설비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수용성 문제도 관리 이런 재생에너지 현재 지역에서의 분란이라든가 혹은 갈등이라든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 에너지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기준 현상이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에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방 분권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에너지 분권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또 법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더 뒷받침할 건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했던 정책 같은 것이 다른 그 광역 지자체 등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적용 모델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그 지자체는 있긴 하지만 역량이 지금 뒷받침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고 성공적으로 한 외국의 사례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독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독일 사례를.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독일은 그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원래 2004년도 아마 나왔던 계획은 2030년이 돼야지 한 40%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40%는 작년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2018년도에. 그러고 2030년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한 65%까지 그 전력 분야는 그 재생에너지, 순재생에너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다시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독일 내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14%에서 16%까지 낮춰져 있고, 그러니까 전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현재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야가 지금 이제 석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석탄위원회에서, 그 독일 내 석탄위원회에서 석탄도 2038년까지 석탄도 이제 제로를 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그 목표, 아주 야심적인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 재생에너지로 이제 그 전환을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더 강화시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런 그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서부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운동과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재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감하고 혁명적인 그런 목표일 것 같지만 충분히 저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독일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47%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투자한 설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대형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설비 투자가 2017년까지도 한 8%, 9%에 미치지 못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00개의 꽃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환 경로가 바로 이제 독일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들이 투자했다고 하시면은 뭐 조합의 형태로 조합의 형태도 있고 이제 개인이 그 소형 그 3kW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지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설비 투자액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설비 개수죠. 그러니까 발전사들 중에서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사의 비중이 47%라는 걸로 이제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향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민이 끌고 가는 혹은 시민이 끌고 가는 밑으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독일이고 그런 이런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부터 진행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에 부닥치긴 하겠지만 그 충분히 이런 전환의 일종의 뭐 완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이 좀 모범적인 사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옆 나라인 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최근에 영국은 그동안에 안 한다고 했던 걸 다시 시작하고 또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라만 보고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사례를 눈여겨보십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독일은 에너지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진퇴양난이죠. 신재생에 그걸 이해를 하려면 독일의 전반적인 전력 시장 구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한전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 아니고 발전사들이 지역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신재생으로 거의 상당 부분 보급이 되고 있고 밑에는 남부는 석탄 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전체의 가정용 전기료가 2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왜? 남부에서 북부에 전력을 안 사줍니다. 네. 폴란드나 프랑스에서부터 전력을 수입해오고 들어옵니다. 왜? 비싼 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엔 메르켈 정부가 사실은 원전 제로를 선택을 하면서 사실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상당히 딜레마에 지금 빠져서 지금 5도 가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빠져 있고 또 작년에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을 제가 월드 그린 에너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 역시 전환 정책의 선두주자죠. 근데 그분도 프랑스도 원전을 줄이다가
지금 일단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결국에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정부의 재원이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과해야 될 세금이 시민과 기업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마땅하게 선택할 대안이 없다 보니 석탄 발전을 막 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또 전락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어떤 형태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선택을 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2038년에 이제 석탄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현재까지 이제 갈탄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사실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깨달으면서 그러면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환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국민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또 하나 이제 전기 요금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독일 내에서는 그 29센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3배 정도의 그 전기 요금을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부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금이 높다고 독일 시민들이 우리 더 이상 그 원전하고 석탄 문제에서 그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29센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독일 내에서 한 가정에서 그 실제로 지불하는 총액을 보게 되면요. 요건 29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킬로와트 시당 그 전기 요금을 얘기를 네. 하는데 총 금액으로 따지면 독일은 네. 이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을 더 이제 병행을 했냐면 소위 이제 효율화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같은 1kW를 한 가정 내에서 실제로 그 사용하는 전기량 자체가 그 1990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자체가 낮게 되고 그러니까 총량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주민들 혹은 시민들의 반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희 선장님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은 그 독일의 경우에 뭐 폴란드나 프랑스에서 남부 독일 사람들이 전기를 사올 수 있는 어떤 선택 같은 것들이 있다. 시장 구도를 이해를. 수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독일은 전기 수출 국가입니다. 그 부분들은 한 가지 더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독일 사람들이 또 빠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가는지 저희가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에너지 생산 쪽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전기료를 좀 올려서라도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산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고 한 이 구조 자체를 손을 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의견을 주시면. 우리의 전력 요금 그 체제는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때 정부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유예를 시켜주고 이제 그래 왔는데 최근에 전력요금 TF팀을 만들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전력요금 체제 개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인상을 시키고 또 얼마만큼 어떤 구조로 갈 것인지는 자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전문가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 경제 논리에서 가격을 아마 요금 인상폭이나 전기 요금에 대한 그 캐파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앞에서 독일 이제 국민성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출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전기에 엄청 아낍니다. 근데 우리는 저 자신부터도 전략의식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쓰고 보자는 식이고 우리 지역의 전력 발전소는 못 두르고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있고
소비는 적은 데는 요금도 적게 내고 서울시처럼 발전소 없고 전력을 많이 쓰는 데는 요금을 많이 내고 이런 어떤 차별화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전력 요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왜 우리가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버리긴 해도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어떤 님비 현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것만큼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처럼 전력 에너지도 우리 지역에 공급 시스템이 없으면 소비는 비싸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만 이 요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력 요금, 전기 요금 개편부 분야는 현재 에너지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분야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몇 가지 이제 대안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보자면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수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비용 분야가 에너지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환경에 미치는 그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제 환경세를 해서 석탄으로 하는 전기 요금은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에너지원 발전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좀 낮춘다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원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환경의 부담에 그 환경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요것만 남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요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 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현실화되어 가지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산업용이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53%나 차지하는 그런 비중에 비하자면 산업용 부분들은 조금 더 올려서 산업계에서 좀 더 이런 에너지 효율화 부분들 혹은 수요 관리라고 하는 분야에 좀 집중할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시그널을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의 그 뭐랄까요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전기를 그냥 마구 물 쓰듯이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뭐 막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의 좀 인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소비 분야들을 좀 제한을 하는 것이 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전기요금 올릴 거냐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하면서 그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월 부담이 한 5,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충분하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안전한 전기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면 그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전기요금 가격을 계속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그 수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툭 터놓고 앞으로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의 문제하고 또 그 우리 국민들의 특별히 좀 어려우신 분들의 소득 보전의 문제를 좀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겠죠. 예, 문제를 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그 진행을 앞에서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원자력을 빼놓고 말씀하시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때는 또 원자력을 넣고 얘기하시고 그러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과거 독일 같은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수준에서부터 진행했던 그 에너지 전환을 이제 우리는 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정한 2083년까지 저희들이 세대를 좀 격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패널께서 주신 에너지 분권화라고 하는 화두를
여러 시청자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